네, 반갑습니다. 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5월보다 더 좋은 게 10월이다. 그래서 10월은 계절의 황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강의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음악회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뭐 일정이 엄청나게 집안 행사 있고 학회 가야 되고 많은데 여기 참석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죠. 우선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로 다음 달까지 하면 2023년 끌문경의 이제 모든 행사를 끝나게 되는데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어령 대표님 오늘 정말 저 스피치를 길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긴 스피치 듣고 싶어요. 이제 한 달 남았죠. 네, 그리고 12월은 방학이니까 다음 달에 여기 계신 분들은 결석 안 하실 거죠? 네. 오늘 결석하신 분들 꼭 모시고 오세요. 이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자, 먼저 제가 단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은 네 해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예. 소개를 드리기 전에 공지할 사항이 있는데 10월 9일이 한글날이었잖아요. 한글날인데 이제 지금 K자 붙은 게 다 바꿔잖아. 바꿔볼까요? 뭐 하여튼 심지어는 한국 소설도 원어로 팔린다고 그래 그렇게 요새. 우리 옛날 저 영어 일어 소설 그냥 읽듯이 그런 식으로 유행이 되는데 그 재민책을 개발해서 몇 년 되셨죠. 근데 올해 뉴스를 보시는 분 있을 텐데 이 재민체가 완전히 또 한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글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도하시는 박재강 원장님한테 잠깐 좀 질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그 책을 만든 분께서 저들한테 와서 이제 자기 소원이 한글이 모아쓰기를 해서 엄청 장점이 있지만 국제사회로 나가다 보면 모아쓰기가 표현이 안 되는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모아쓰기, 풀어쓰기를 개발하고 싶었는데 우리 재민체 팀이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제안을 해서 같이 디자인 국민대 김민 교수가 하시고 이원 교수, 이 양반 음성학 전문이나 개성한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문제들은 다 표현할 수 있게 최종장이 만든 도어를 지금 몇 가지는 안 쓰던 거를 다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조합을 해서 그 풀어쓰기 폰트를 해서 지금 그것도 이제 입력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그 디자인 회사가 이런 디자인 3돌 2개가 양대 산맥 이런 디자인에서 자기네가 기본 저렇게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그게 개발을 한글 재능책이 5.0이네요. 4.0은 간체자 그리고 간암자까지 얹은 게 4.0이고 5.0은 풀어쓰기.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입력기 시스템을 다 쓸 수 있게 하면은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계속 말씀하셔서 예, 정말 저 한글이 위대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 회원, 신입이라고 마스톤에 등록이 되셨는데 대림그룹의 이혜영 회장님이 이제 오늘 나오셨어요.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영입니다. 저는 대림
바스라고요. 예전에 대립역 법인명은 대립비행인데 그 욕실에 가면은 곰돌이 마크가 있는 욕실 용품을 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 대립 그룹은 이제 저희 이제 큰 사촌형 그 이해옥 부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제가 박태현 부회장님 소개로 이 좋은 모임에 오게 돼서 참 영광이고 기쁩니다. 이 모임에는 저희 가족, 친척 아주머니인 이효진 님도 여기 계시고 그래서 반갑고요. 제가 90학번 1971년생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1978년 입학을 해서 여기 보이는 저 명동성당 바로 옆에 개성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여기 있었고요. 이제 지금 반포에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어린 시절에 매일 저기 보이는 그 저 작은 언덕을 올라서 등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가 딱 보이는데 저게 딱 보여서 너무 반갑고 이 추억이 생각이 나서요. 저거를 보고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그때의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1971년생이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나이 같으십니다. 자, 지금 강연 일정 이제 오늘 일정이 지나면 다음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림 속 의사와 환자, 서울대 의과대학의 한성구 명예교수님이고요. 그리고 내년 간부총장 쭉 보시죠. 2024 국정운영방향 한덕수 국무총리, 그 다음에 DT시대 공유 리더십, 경제 전망, 스마트 페어와 도시의 미래, 그리고 5월은 빠지고, 그리고 인구 충격과 미래 계획, 생성인공정 시대의 인류의 미래, 이승만 대통령과 아데노상의 리더십 김황식 전 총리, 베토벤과 바그너 그 치유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조설명 교수님, 그리고 2025년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상반된 3그 전세계 이렇게 돼 있어서 다 잡혀 있고 뭐 특별한 돌발 상황이 아니면 공직자 또는 연사가 해외를 갑자기 뭐 출장하신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면 일단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겨보시죠. 자,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바꾸는 미래. 그야말로 지금 세상이 확 바뀌고 요새 그 미디어를 보면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많이 이제 쇠퇴했어요. 빈도수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전문가 영역에서 일반인 소비자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모두 아마 궁금증을 가질 수도 없고 이걸 자세히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경력은 노승선 대표님, 미친 도우미 대표, 이게 왜 미쳤는지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희대 계명교수, 샌드박스 네트워크, 자, 그리고 학력 청강상학원, 저도 저 학교를 가봤는데 엄청나게 좋은 학교죠. 정말 명문 학교인데 고생을 하셨고 저서가 있으시고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동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귀한 자리, 또 아침 일찍 이렇게 다 모였는데, 제가 또, 짧지만 제가 경험해온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같이 나누고, 좀 필요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적어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바로 좀 직결되는 것들, 지금 당장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 그런 쪽에 제가 좀 집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제 소개 잘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공돌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 오라클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찮은 길에 이제 MBA를 가게 됐고, MBA를 갔다 오면서 사실 그 공대생들은 원래 좀 약간 좀 시야가 좁아요. 이렇게 막 많은 걸 보지 않고 그러는데, 되게 중국이라는 넓은 땅에 가서,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내적으로 많이 좀 깨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2012년도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2015년도쯤 때부터 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왔던 것이 하나가 스타트업을 좀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하나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뭐 경력 자체가 미디어 경력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제가 좀 두렵다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을 오토 비즈니스를 이제 창업을 같이 하면서 동시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한 걸 계기로 이제 미디어 업계에 와서 지금 제가 가장 잘하는 어떤 데이터, 기술 분석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 대중들의 니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디어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이 미디어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유행이 되면 그게 이제 광고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산업으로 올라가서 물건이 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미디어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들을 책으로 이렇게 내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이름은 제가 참 지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고 영어로 할까 한글로 할까 지금도 사실 되게 창피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워낙 저희가 데이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통 데이터들이 이제 배치가 밤에 돌아가요. 그리고 구멍이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덜하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지혜와 부의 상징 그래서 이제 하버드의 로고로 쓰이기도 해서 뭔가 밤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클라이언트도 많이 이제 부자가 되게 만들자. 그리고 데이터가 결국은 인사이트고 그게 결국 지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업에 가까워요. IT 회사에 가깝고요. 그래서 플랫폼 이런 것들 개발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그와 연결된 밖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대시보드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AI를 이용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통계 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 스타벅스에서 이제 실제 이런 일을 하긴 했었는데 한국에 하루에 약 5만 개의 콘텐츠가 올라옵니다. 유튜브에만요. 그래서 5만 개의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1등부터 5등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3년 10월 13일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1등 했던 콘텐츠부터 5만 등까지 했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특정 이슈들은 조회수가 순간적으로 피크를 치는데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특정 이슈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거나 굉장히 많은 콘텐츠에서 이제 랭킹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손흥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골 한 번 넣으면은 여기에 한 60%, 많은 60%, 적어도 30% 이상 차지하게 되고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이제 좀 민감하지만 잼버리 쪽이 가장 파급력이 컸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는 되게 민감하게, 되게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그냥 해프닝을 넘기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뭔가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어떤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런 댓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얘기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사실 저희가 생성형 AI, 챗 GPT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AI는 예전부터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인스타그램의 화면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액세서리나 아트 계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진들의 좋아요를 누르고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한 2분 정도를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틈색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한 것들로 제 피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슈, 가십, 예능 이런 것들을 관심사를 바꿔서 그걸 또 한 2, 3분 작업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추천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와인도 좋아하고 샴페인도 좋아해서 또 와인, 샴페인, 미식 이런 걸 하면은 꼭 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와인을 좋아하고 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만한 그런 디저트 가게,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아메리카노보다는 에스프레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바뀝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거죠 룰 베이스의 그런 분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제 콘텐츠를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를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그에 맞게 추천 알고리즘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편한 그런 세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그래서 어떻게 돼 있을까를 분석하려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했던 실험인데요. 한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페르소나를 한 5개 정도 설정한 다음에 이들에게 이들 페르소나가 가장 잘 보일 것 같은
영상을 30개씩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보여줄 때도 컴퓨터를 숨기기 위해서 중간중간 스킵 버튼도 이제 누르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막 10초, 20초 남은 것들은 그냥 넘기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유튜브 앱을 딱 켰을 때 과연 그 계정에는 어떤 콘텐츠를 뜰까를 제가 실험했던 건데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페르소나는 크게 5가지 제가 정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지신, 그 다음에 진보 성향을 가지신 두 그룹을 나눴고요. 여기는 이제 너무 넓기 때문에 나이는 한 50대 정도로 제가 이제 제한을 해서 페르소나를 잡았고, 그 밑에 있는 돌배씨는 이제 아이돌 팬들, 그래서 10대 여성 중에서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질겜씨는 아마 지금 집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고민을 많으실 텐데, 이제 게임 좋아하는 10대 청소년들. 그 다음에 신입씨는 이제 약간 여성 타겟인데 한 25세에서 25세에서 한 29까지, 그래서 사회 초년생인데 이제 회사 생활을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5개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학습했던 채널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한 다음에 추천한 거를 받아봤더니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50대 쪽 관련된 콘텐츠의 추천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코미디언 자체도 김대희 씨나 이수근 씨 굉장히 좀 예전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략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적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똥배가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애호박, 가지, 건강, 그 다음에 보면은 격투기 중에 좀 이상하게 태권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그냥 우리나라 선수가 잘한다보다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무술이 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에 굉장히 호기심을 느끼는 걸 볼 수 있었고, 자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한 것들,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멜론 차트, 그다음 밑에 있는 것도 킬링 보이스라고 이제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가수들이 나와서 짧게 콘서트를 하는 것들, 뭐 마블, 먹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재밌었고요. 또 되게 재밌었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의 채널에서 2개의 다른 타겟에게 추천이 된 게 있어서 봤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신입,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여자 사원들에게는 약간 당신을 스마트하게 시간과 돈을 아껴줬던 그런 앱 5종 이런 콘텐츠가 추천이 됐었고, 이제 진보 쪽 50대 쪽에는 이제 스마트폰 싸게 사는 방법.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제가 처음에 그 유튜브를 시작했던 2015년도에는 굉장히 알고리즘이 단순했고요. 채널 단위로 돌아갔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그 PC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핸드폰보다 모바일 말고 PC에서 들어왔던 트래픽이 거의 35%, 40%가 넘었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PC라는 장비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침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뉴스를 보고 나가시고, 그다음 어머니가 집 반찬 하는 걸 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와서 게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빅데이터는 결국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가비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국 인풋 아웃풋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알고리즘이 단순했고 되게 좀 보호되지 않았는데, 점점 이게 모바일 시대가 되고 한 명의 개인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뭐 유튜브 같은 플랫폼 여러분들 아침이나 이럴 때 잘 펴보시면, 내가 아침에 받는 추천과 점심에 받는 추천과 저녁에 받는 추천이 다 다릅니다. 유튜브가 그 정도로 이제 저희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해해서, 내가 원래 이 시간대에 접속을 잘하는데 이때 접속을 했어? 그럼 잠깐 쉬러 온 거네? 아니면 이때 만약에 오후 3시에 들어올 때는 보통 5분 내외로 보고 다시 이탈한다. 그러면 절대 30분짜리 콘텐츠를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천 자체가 이제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채널을 구독하고 있더라도 결국 추천으로 받아보는 콘텐츠가 다를 만큼 AI가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저희가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편향성이 되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면 사실 해소가 되는데, 사실 잘 안 내리죠. 보통은 상단에 추천되는 그 5개 안에서 대부분의 콘텐츠를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편향성 이슈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할 때나 이럴 때 스크롤을 가끔씩 많이 내려봐라 라고 하면은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이런 편향성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미디어 습관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 어린이를 가르칠 때도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전 국민이 그냥 AI가 만든 머신러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플랫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회가 좀 편향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편향성 이슈들이 강해지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시대에 당장 이제 기업들에게는 어떤 숙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세 가지 정도를 잡아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데이터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취향과 팬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면은 그 다음 영상이 추천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60만 개를 제가 모아서 이제 어떻게 추천이 연결이 되는가를 이제 분석해 놓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클러스팅을 해보면 이렇게 판별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저 겹치는 원들끼리는 시청자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 밑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들은 겹치지도 않고 되게 서클도 작잖아요. 저런 것들은 굉장히 니치하거나 취향이 굉장히 강한 영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 카테고리가 종교 음악, 그다음에 클래식 이런 장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추천 알고리즘과 이 여기에다가 조회수를 더하면 사실은 사람들의 니즈에 대한 상권도 되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미디어를 분석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테크에 대한 건 어느 정도인지, 뭐 NFT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시장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만 잘 관찰해도 이 사업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올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간만 봐야 될지 아니면 베타만 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사실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취향이 파편화되고 있는 와중에 점점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 타이밍이 전부 다 취향과 브랜드 이런 것 쪽에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힙합 아티스트라는 소주인데요. 저 때 제가 이제 현장에 갔었었는데 저때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만 2만 명 정도 팔렸다고 들었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물론 이 당시에는 전통주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주의 관심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탁주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봐야 약주 쪽인데요. 지금 저 아티스트가 만든 거는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25일도, 40도 이런 증류주인데 증류주는 아직까지도 많은 친구들이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도 저렇게 줄을 서가지고 완판을 시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술의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 술을 사는 행위, 그다음에 저 술을 산 행위를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포스팅하는 행위, 그리고 그거를 마시는 그 순간 자체가 내가 이 사람의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그다음에 새로운 정신을 내가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는 거고요. 지금 템버린즈라고 요즘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명품이라고 이제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뭐라 그러죠? 그러면 인테리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자인이 좋고 실제로 제품 패키지나 제품 포장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착화된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명품 브랜드로 가고 실제로 지갑들을 많이 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트렌드들이 사실 취향과 연관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인데요. 로컬이 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지금 저 사실은 제가 용산에 살고 있는데 용산에서 요번에 지역 축제를 그 용문시장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10대부터 20대, 60대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듣고 있는데 결국은 저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색,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스몰 브랜드를 많이 뜬다고 하잖아요. 스몰 브랜드를 사는 욕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두가 사는 그런 평범한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브랜드. 그게 결국 나한테 주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취향을 갖고 있어. 나는 좀 더 특별해. 라는 기분을 주기 때문에 이런 스몰 브랜드도 같이 함께 뜨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성수동에 가면은 팝업 스토어가 뭐 한 달에 한 100개 이상 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기에 물들이냐? 저기에 들어가면 브랜드가 여태까지 나한테 물건만 팔았는데 저 공간에서만큼은 물건을 팔지 않고 본인들의 스토리텔링을 팔고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는지 그런 취향을 팔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라는 키워드가 계속 뜨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로 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프리미엄을 점점 내려가고 시그니처, 그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보편화되고 있냐면 심지어 어디 커피숍을 가더라도 요즘에 그 어디 밥집을 가더라도 젊은 친구들 보면은 보통 주문할 때 여기 스위치가 뭐예요? 라고 다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갔을 때는 가장 맛있고 내 취향에 맞고 그런 것보다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취향을 찾지 못하는 취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오래 지속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20대 여성 사이에서 뜨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마땡킹이라는 브랜드입니다. 2020년도에 50억 매출했는데 불과 2년 만에 500억으로 10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판단이 엄청나죠. 근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저 대표님이 지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보면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도시 여성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스트릿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여성적이면서도 되게 보이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 사람의 아이콘과 함께 저 사람의 어떤 철학과 저 사람의 취향을 내가 읽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서 저걸 브랜드를 향유하고 내가 입은 옷을 또 인스타를 올리고 또 그게 또 새로운 또 고객들을 모아오고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취향을 잡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양양 뭐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양에 서퍼비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는데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2022년 이 양양 서퍼비치에만 190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지금 20대 애들이 여름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건 1등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도 아니고 해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언제부터 서핑을 즐기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서핑을 즐기고 또 그들끼리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경험 포인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핑샵도 보면 이전에 3개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84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향 하나로 굉장히 지역 경쟁을 활성화된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 기업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나온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팬덤을 많이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고, 밑에 있는 거, 저기 T1이라고 써 있는 건 저건 이제 e스포츠 팀인데, 저기도 사실 굉장히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그냥 무신사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용하는 쇼핑 플랫폼도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바꿔서 이제 팬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팬덤의 시발점을 사실은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취향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결국은 취향과 깊이가 되게 재밌는 관계가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제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미디어 업체에서 방송가들이 죽고 유튜브가 떴던 데는 사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컸습니다. 방송국의 미션은요, 원래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그들의 어떤 핵심 역량이었어요. 근데 이게 취향이 파편화된 시대 보니까 이 방송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결국은 어느 누구를 위한 콘텐츠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고객군을 좀 만족시켜야 된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는 잘 통용됐을지 몰라도 이제 점점 앞으로 기업들도 그 고객들을 점점 2개, 3개, 4개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을 공략하지 않으면 이들 고객을 점점 이런 어떤 맛땡킴이라든지 떠오르는 그런 취향 베이스의 기업들에게 조금씩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산업마다 좀 다른데 약간은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산업일수록 좀 천천히 가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옵션 자체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코스메틱이라든지 좀 진입 장벽이 낮은 곳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저희가 아무레 같은 그런 회사만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모두를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던 거에 지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었을 때 그 취향을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더 깊이 파는 것들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기업들이 많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가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CSR 활동을 해, 환경 보호를 해, 근데 어느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등을 돌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착한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오뚜기 같은 회사를 많이 언급하고 하는데 작년에 한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오뚜기에서 지각자들을 좀 관리하겠다고 지각자 명단을 10명까지 공개해서 사내에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겼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되게 가뜩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별 수 없는 회사구나 이러면서 되게 마음에 그 변화가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10년 동안 쌓아올린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건 하나로 굉장히 망가지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새로운 라인업을 런칭하고 우리는 이런 기업이야,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경영자분들께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것들은 소비자의 접점에 닿아 있는 모든 거는 당연하고요. 이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진짜 이거를 케어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짓말들은 쉽게 못 알아가고요. 사람들은 그 거짓말 퍼나는 거에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우리는 되게 뭐 선량한 기업인데 뭐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되게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결국은 쟤네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였구나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따로 제가 만났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저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 거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들도 이 기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거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되게 힘들긴 한데 짧게 추격을 좀 해보면은 저희가 취향과 팬덤에 관련된 것들을 내부에서 작게라도 시작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사실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분야의 기초가 뭐지? 라는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SPC에서 저기 뭐죠?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포켓몬빵을 기획하고 스티커 라인업을 기획한 게 실제로 포켓몬빵의 굉장히 큰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팬으로서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기획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그 이제 포켓몬빵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포켓몬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 포켓몬빵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도 기업에서 뭐 컨설팅도 해보고 실제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덕후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야, 빵은 원래 이런 거야. 스티커는 원래 이렇게 가야 돼. 굿즈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 어떤 선입견과 이런 거를 되게 굉장히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는 아까도 뭐 잠깐 나왔었지만 뭐 김남도 교수님께서 뭐 저기 그 평균 실종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내 의견은 내 의견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30년 동안 경험을 쌓아왔어도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지는 않아요. 많은 카테고리에서는 통용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위치한 영역, 위치한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그 법칙이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 법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이제 덕후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그 해당 영역에서는 발굴을 해서 최대한 많은 권한을 주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저도 빅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리서치나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오버롤하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요즘에 지세대들 회식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샌드박스 다닐 때 저희 회사가 평균 연령이 29세였어요. 굉장히 어린 조직이죠. 근데 여기는 회식도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야근도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 책 쓸 때 저랑 이제 저희 팀원 2명이서 같이 썼었는데 4시까지 책 쓰고 그랬습니다. 새벽 4시까지.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스타트업에 오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싶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거를 이 세상에 뿌리는 거에 되게 그 로열티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은 너가 하는 일들이 그 세상과 변화와 연결이 된다는 것만 가시성 있게 보여주면은 그들은 되게 자기 몸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회가 그냥 기세대들은 노력하지 않아, 게을러, 인내심이 없어라고 치부해버리는데 실제로 제가 같이 일하고 경험했던 친구들은 별로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서치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리서치 업체가 앞에서 이런 거 그냥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끝났던 거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취향,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고 깊은 리서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짜가 되시거나 최소한 진짜 같게 행동을 하셔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지. 그게 다른 부분, 다른 분야들이 발견이 되면은 굉장히 쉽게 팬덤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한 450명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랑 굉장히 비슷한데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도 빠른데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내려갈 때를 보면요 항상 똑같은 원인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치지만 결국은 내가 취향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세계관이 시청자가 느끼기에 가짜다 인게 판명이 됐을 때 보통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제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크리에이터인데 뭐 예를 들어 음주사고를 했어요.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복구가 가능한데 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착한 역할, 막 봉사하는 역할을 했는데 어디 음식점 가서 조업원한테 굉장히 진상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영상이 유출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복구가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 가짜였구나. 그러면 애초에 이 팬덤이 아예 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마지막 단계를 못해서 브랜드가 깨지거나 하는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데이터 DNA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국내 대형 이제 전자회사에서 특정 제품을 이제 리뉴얼을 한번 했는데 그게 실센터에 이제 엄청나게 접수 건수가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그 개발 부서에서 인지한 게 2주가 넘은 다음에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예 신제품이었다면 사실은 당연히 트래픽이 올라오는 게 걸렸을 텐데 이게 기존에 있는 라인업에서 일부 부분만 반영된 거다 보니까 기존의 CS가 데이터가 묻혀 있고 거기에서 뭔가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시스템에 얼럿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애초에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제품의 어떤 이해도 우리 제품의 특징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업이 굉장히 데이터와 이런 거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만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내 대기업들을 많이 안 쓰시는 걸로 보안 문제 때문에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기업용으로 따로 오픈해서 주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기업의 일부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은 기업에 최적화된 AI가 금방 나옵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GPT한테 넘어가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이제 그런 CS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 업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볼 때 실무 상담을 하거나 고객들이 그 ARS 번호를 누르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런 CS 매뉴얼 학습을 시키면 그렇게 고객들이 뭘 물어봤을 때 개인정보는 인증하는 쪽에서 따로 빼서 작업을 하고 인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질문을 ChatGPT 그 자체적으로 특화된 AI 코드에 넘기면 이 AI가 알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굉장히 빠르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그 하이퍼글로벌하고 네이버에서 똑같이 이제 GPT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퀄리티 차이가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특정 기업에서 우리의 AI 그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언어학습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그게 어렵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너무 높아요. 그럼 결국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잘 만든 AI에다가 우리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실 되게 값싸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보통 이런 서비스들은 호출당 돈을 내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축해 놨어도 고객들이 많이 쓰지 않는다면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뭐 미드전이라든지 달리라든지 그림 그려주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따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에서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요즘에 아모레 쪽에 그 디자이너 상대로 이 스테이빌리티, 저희 스테이블 디비전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그 도입을 시키는 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 보안 문제가 있지 않아인데 사실 저 스테이블 디비전은 로컬 PC에다가 깔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픈 소스이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내 PC에 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온전히 내 로컬에만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런 브랜드의 디자인 에셋만 있으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수십 병의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디자인 에셋을 모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디자인은 여기 폴더에, 어떤 거는 공유 드라이브에, 어떤 건 낫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 개인이 이런 데이터나 데이터의 활용과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균형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기업들이 그래서 그 연식이 오래되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실은 글자가 목권이 안정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그렇다고 그런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기업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보통 이제 경영직 쪽에서 조금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션을 던져봤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리소스나 이제 권한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뭔가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퍼포먼스가 안 좋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저도 되게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술은 저는 무조건 도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데이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거를 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종 의사결정자나 진행자나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을 다뭐 CTO라든지 기술이사 이런 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거의 이제 그 불행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하지만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지 않은 채 기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혹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기술만 붙이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저도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많을 때는 600명까지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데이터 DNA를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 리더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데이터 리더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은 교육도 알아야 되고요. 실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융합형 인재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래야 되냐면 결국은 아래와 위를 묶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에서 원하는 BI, 밑에서 원하는 편의성 이걸 둘 다 가져가지 않으면 대부분 프로젝트는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전략기획실 이런 데서 추진하는 그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보면은 다 뭔가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를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기 위한 형태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직원들이 10분 동안 일하는 거를 뭔가 더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실무자 입장에서 내가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꼼꼼하게 데이터를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사실 내부에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좀 통합형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사실 리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기버형이에요. 테이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뉴트럴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잘 잡아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회사가 운영될 때 물론 내가 오너이고 내가 이제 권한이 있고 하면은 사실 이제 탑다운으로 많이 하시는 거에 익숙하실 텐데 사실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일에는 그 마음을 움직이면 결국 이거 하면은 너도 좋고 내가 좋아를 결국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이게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 현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전자사업의 그런 리콜 사태도 보면은 CS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건 맞는데 이게 중간에 제품 라인을 바꾸거나 뭐 하면은 내부적으로 제품 모델을 똑같더라도 하위에 그런 이제 마이너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데이터가 금방 이제 얼러지면서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업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런 그들에게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샌드박스 있기 전에 그 메이커스라는 회사에 있었었는데 거기에 저희 새로 이제 그 재정 쪽에 그 뭐죠? 그 CFO가 새로 와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막 까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가 PD가 그 당시에 한 180명 정도 있었는데 PD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외주, 그러니까 감독, 카메라 감독이라든지 응용치가 다 모아보니까 150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다,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건수가 많은, 계약 건수가 많은 10군데를 다 통합을 해서 이 10군데만 써, 그리고 이제 단체 계약을 했고 금액을 할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굉장히 컨텐츠 퍼포먼스가 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현업에서는 그 감독과 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힘이 있고 그냥 이 사람은 원래 돈 받고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나랑 이미 친분이 5년이 넘으니까 더 그 이상을 해주고 이런 약간의 그 팀마다 PD마다 선호하는 감독이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비용 절감 혹은 비용 효율화를 그냥 단체 계약을 내려버리니까 실제로 콘텐츠 조회수가 한 20% 정도 급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3개월 전에서 업보를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마이너한 거고
그거는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해석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저 데이터 리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현업 사람들이 일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하기 위해서 추가물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데이터나 기술을 접목이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더 편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을 묘하게 잘 챙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결국 이제 시대 공생담을 넘어와서 이걸 하나의 어떤 문화로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저희 클라이언트이자 파트너이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분집으로 나눠서 클러스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내부의 리서치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들의 매출 데이터, 그다음에 플랫폼 성장 데이터 이런 이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을 다 모아서 저는 뭐 페르소나 리포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또 시기열로 추적을 하면서 이들의 성장의 약간 주기가 있구나. 그리고 주기의 그 변곡점에는 어떤 특징의 데이터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것들 패턴을 찾아서 이런 또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만든다고 알아서 쓰지 않아요. 직원들이 아무리 UI를 이쁘게 만든다고 알아서 쓰지 않고 이걸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유튜브 영상 교육했던 건데 영상 길이가 거의 1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라이트한 소셜에도 불구하고 이 장표가 나오기까지 어떤 게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에서 여기에 조합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런 근육들을 들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사람들은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원래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희생정신이 강한 그다음에 애사심이 강한 그런 데이터 리더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 내부에 우리는 그런 리더가 누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관심이 제일 많은 영역인데 업무와 인재가 완전히 저는 재정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실제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는 그냥 제너럴리스트의 뭐 시대 이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이퍼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생성형 AI나 그런 AI 도구로 제너리스트가 이제 무기를 하나씩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스페셜리스트도 사실은 이런 생성형 AI 사용하면 이 범위를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되게 신기한 게 스페셜리스트는 한 분야를 깊게 파는데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툴이 주어져도 잘 쓰지를 않아요. 애초에 넓히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애초에 데럴리스트는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파는 데 도전을 시기 때문에 저런 AI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쓰는 친구들을 보니까 다 제너럴리스트다. 그래서 저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땅이 넓었지만 얇게 팠다고 한다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에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을 좀 하다가 혹시 GPT가 이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실제로 해봤던 이제 그걸 스크린샷을 해본 건데 보면은 처음에 제가 이제 너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시면사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룰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확정적인 것과 확률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말해줘. 그래서 팩트 체크가 쉬우니까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저 밑에 네모나게 쳐있는 거에 그냥 띄어쓰기 그냥 막 정렬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표로 준 것도 아니죠. 그냥 긁어서 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챗GPT가 분석해주는 수준이 웬만한 주니어보다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주고 뭐 CTR 지금 제가 여기 다 넣진 않았는데 CTR의 정의 그다음에 CPC의 정의, RPI의 정의, 내가 이걸 몇 쓰는지도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는 예전에는 마케터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찾아가거나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거 데이터 분석 좀 해줘. 그러면은 이것인데요. 그걸 받아서 다시 인사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고 본인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본인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지금은 너무 되게 스무스하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다 제너럴리스트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코드도 짜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 그러면 남은 날짜에 옵션별로 시뮬레이션을 짜주는데 코드로 짜줘라고 했더니 실제 이렇게 파이썬 코드로 짜주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한 2년 차 이상 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딴 코드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코드고 실제로 제가 돌려봤더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뭐 여기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AI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거의 매주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이 없는 사진을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주고 후기를 바꿔주고 이런 건 당연하고요. 가운데 있는 건 이제 방가사회성을 습해가지고 방가사회성에 춤추고 있는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원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레고 제품을 하나 가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인체의 신비 이런 거 결합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런 것들이 그냥 뚝딱 나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예전에는 제품 사진을 하나 찍어서 그거를 이제 그 커머스에서 팔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작게는 1,000만 원, 많으면 3,000만 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컨셉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원본이 이제 하나를 가지고 몇 장의 화보를 만들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꽃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꽃을 입력만 해도 저렇게 다양한 꽃들 위에 저 병이 입혀주고 저 병의 색깔도 입혀집니다. 물론 이제 글자라든지 라벨 같은 거는 아직까지 좀 이제 뭐 완벽하진 않은데요. 저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현업에 있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영감이라든지 비용 절감만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마케팅하는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디자이너들이 쓰질 않아요.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별론데라고 그냥 해주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스페셜리스트 이런 걸 써줘야 더 스페셜리스트를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어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아무래랑 협업하면서 이들이 하는 업무 중에 되게 많은 게 이런 어떤 제품 패키지를 만들 때 여기다가 자꾸 뭐가 부르고 알루미늄도 입혀보고 유리병도 입혀보고 색도 입혀보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막내가 거의 일주일 내내 일만 쌓고 있는데 이것들도 제가 그냥 그 영역을 나눠가지고 뚜껑은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부터 금부터 유리까지 이런 식으로 해줘. 병은 색깔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색상 소개 질감을 랜덤으로 입력할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놓고 그냥 랜덤으로 돌린 거예요. 한 장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10초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걸어놓고 나가면 점심 먹고 오면 한 시간에 한 360장의 베리젤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건 뭐냐? 그냥 보고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중간에 보면 약간 갈색병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이제 그 구리 재질입니다. 근데 구리 재질로 되어 있는 거를 실제로 사람이 만들어서 뭔가 사진을 찾으려면 되게 어려운데 저런 것들을 AI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포토샵을 만지고 하루 종일 작업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이제는 굉장히 학급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게 이제 세상이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취업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개발자 취업할 때 이제 저희 개발자들은 보통 이제 파일럿이라고 개발을 도와주는 AI가 있거든요.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를 꼭 물어봐요. 근데 상당수 개발자들이 안 씁니다. 그럼 저는 채용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코파일럿을 써서 AI와 같이 일하는 개발자와 뭐 안 그런 개발자의 퍼포먼스 차이가 무조건 뭐 많으면 2배, 3배, 적게 나도 1.5배 나거든요. 그럼 그거를 당연히 안 쓰고 있는 개발자는 애초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면접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채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대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닌 사람들이 좋은 인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누가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빠르게 학습해가지고 내거를 만들어서 위를 쓰느냐가 새로운 인재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아직은 이제 기업에서 기민하게 반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영상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네, 실제 영상인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인풋이에요. 사람이 동작을 허용해서 하면은 그거를 AI가 선을 까주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5개의 입력이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바꿔서 만든 건데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 명의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AI가 업무 향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생각보다 많은領域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을 굉장히 외주를 많이 줬었거든요. 한번 결산을 해보니까 제가 외주 드는 비용이 한 5분의 1을 줄었더라고요. 거의 안 줘요, 지금. 왜냐면 제가 그냥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AI 써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값이 싼데 굳이 제가 그 외주한테 넘겨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디테일 잡아주시고 여기 명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돌리고 제가 결과를 얻는다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서치, 보고서, 전문지, 코드 개발, 데이터 분석, 디자인 영상 이제는 안 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고 문제는 지금도 사실 굉장히 상용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인데 이게 과연 1년 뒤가 됐을 때 어디까지 발전할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무서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생성형 AI는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가격이 싸고 효율이 높은 장점도 있고 이제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 파일럿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크게 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냐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똥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뭐 아시겠지만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게 확률 높은 언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끔 거짓말도 하고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결국 리뷰하고 리스크를 검토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이 챗 GPT한테 뭘 물어볼 때 고객 촉구가 있으면 그런 걸 마스킹하거나 가리거나 빼야 되는데 그런 보안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도 제가 교육도 해보고 해보면요. 이 제너럴리스트들이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넓고 이런 법무적인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이런 보통 PM을 맡거나 이런 어떤 팀장을 맡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도 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법무공부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에 맡길 것이 당연히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영상에 우리가 광고를 썼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런 감각들은 결국은 우리 제너럴리스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친구들을 누가 잘 잡고 활용하고 좋은 인재로 이제 쓸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넥스트를 다루는 되게 촉각을 나타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이제는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좀 고민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채용이라는 것도 되게 뭐 쉬웠고 공채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공채도 없어지고 이제 기업 뭐라 조직 문화적으로 Z세대 이런 분들은 이제 와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하니까 요즘에 증권사 가서 강의 보면은 막내 분들이 거의 30 중반이에요. 20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슈가 심각해지는데 이들이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기획이 있어도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디자이너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나가서 창업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획만 있으면 개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가능하고 실제 프로그램 만들어도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알바를 준비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그 사이드잡, 부업, 사이드잡, 투자 관련된 콘텐츠를 모아온 건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지나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조금 올라서 이제 좀 트렌드가 좀 불어가나 보다 했는데 엔데믹이 끝나는데도 이 트렌드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까지 데이터니까 실제로 4분기까지 더 더한다고 하면은 거의 올해만 지금 부업 사이드잡 투자 관련된 콘텐츠 조회수가 거의 9천만 정도 나아가는 겁니다. 누적으로 따지면 지금 콘텐츠가 10,00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누적 조회수가 지금 2.8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인재성들은 자꾸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넥스트를 하지? 그다음에 내가 회사 외에서 어떻게 근로소득을 얻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같이 하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친구들이 퇴사할 때 경우를 보면은 사이드 잡을 통해서 자기가 재미있어 할 만한 거 궁금한 거를 퇴근하고 2~3시간 정도 돌리다가 이게 수익이 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다가 어느 순간 그게 급여와 비슷해지거나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옛날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회사가 월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커리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맥을 짚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들에게는 어쨌든 회사에서 주는 급여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이미 퍼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잡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리스트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는 부업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회사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변호사 부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제너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커머스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이 사이드 잡으로는 전혀 다른 능력을 해요. 그럼 법적이나 이런 어떤 계약서상의 문제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을 저희가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고민할 트레이닝이 아닌가. 그럼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트레이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 인재들이 이제는 세번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개를 봤을 때는
학벌도 관계가 없고 경력도 관계가 없어요. 성향의 차이, 그러니까 새로운 걸 좀 배우고 도입하고 내 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보통 이런 걸 잘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은 이쪽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너럴리스트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이들이 되게 필요로 하는 게 인정인 경우가 많아요.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제너럴리스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아우르고 지휘를 하지만 결국 이제 그 인정을 받거나 값을 받는 쪽은 결국 슈퍼 스페셜리스트 많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보상이나 직위 이런 걸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아마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면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취향의 시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제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산업 규모나 이제 자본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되게 여러 영역에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지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을 만드는 건 결국은 팬덤을 만드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그 팬덤을 만드는 건 결국은 그냥 그 시장을 알고 있는 제너럴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취향의 전문가, 덕후들이 만들어 나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DNA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데이터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위아래 연결도 해야 되고 조직 간의 갈등도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예산만 주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푸시를 해주고 한다면 아마 이때까지 투자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핵심 인재들을 새롭게 좀 정의를 하고 이들을 다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시면 이런 인재들이 이제 창업하고 창업해서 내 경쟁사가 되면 완전 취약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남아서 우리 회사의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기계나 전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지만 저는 이제 결국은 이걸 지배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누가 잘 활용하고 다루고 이용하느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제가 따로 핸드아웃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QR코드 찍어서 뭐 저기 이메일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강의하는 뭐 전달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궁금하거나 뭐 저랑 뭐 협업을 원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연락 남겨주시면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성껏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항공사가 질문이 잘 없긴 한데 혹시 네. 자, 질문 있으시면 좀 들어주시죠. 자, 질문 손 안 드시면 뭐 아무래도 코멘트를 한번 좀 홍성태 교수님한테 들어볼게요. 우리 윤 대표님은 제가 항상 만만해가지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니 됐어요. 저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퍼 제너럴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교수는 슈퍼 스페셜리스트거든요. 예, 교수의 판단은 어떻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이라는 것이 이 하이퍼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페셜리스트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몰에서 그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디자이너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툴 쓰더라도 스페셜리스트가 쓰면 훨씬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는 혼자 쓰지 마라. 챗 GPT한테 물어보고 거기에서 나온 글을 네가 다시 각색을 하고 또 새로운 걸 던져보고 이 다음에 사건을 풀어내거나 플롯을 만들 때 네가 단서를 제공해주고 챗 GPT한테 10가지 옵션, 11가지 옵션을 달라고 해서 그중에서 네가 가장 좋은 걸 선별해서 이어붙이게 해가면서 말씀을 해 나가봐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마지막에 포스터 한 장도 네가 직접 만들지 말고 포토샵하지 말고 AI 써서 네가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결국은 이런 지식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넓게 그다음에 이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저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 내년이 지나면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노 대표님은 공대 출신인데 MBA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대신 좀 그것도 금융이지만 올해 재미난 일이 은행, 증권, 보험 하여튼 금융계에서 스카이 출신, 경영학과 출신을 많이 뽑았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뭐 다 합격이 됐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서울대, 고대, 연대 경영학과.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봤더니 공대 출신들을 많이 뽑았다. 은행, 증권, 금융.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년에 더 떨어지겠구나. 은행도 변하니까, 증권도 변하고. 근데 무조건 합격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대 출신이면서 MBA 마친 사람 다 선생님을 합격시켰다고 하는데 그 흐름하고도 뭐 맞는 게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가장 큰 이슈는 원래는 약간 기간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지점이 많고 오프라인에 누가 영업망을 많이 펼치고 오느냐가 1등 은행을 가리는 거였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1등 은행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만큼 차별화 포인트가 없고 이제는 지점이 많고 ATM기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대체로 찾아가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되게 무서운 게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지만 카카오뱅크가 저기 14세 만 14세가 넘으면 아이들한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냐면 그 실제로 카카오뱅크에서 그 14세 통장 가입하는 시간대를 봤더니 자정에서 새벽 2시에 가입을 제일 많이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만 13세 364일째까지 기다렸다가 만 14세 되자마자 새벽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취향과 팬덤이거든요. 결국 내가 엄마나 손잡고 가서 은행 가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쉽지 않죠. 싫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걸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보안, 그거에 대한 그건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IT 기반의 어떤 좀 공대 스타일의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발상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보통 공대 스타일은 이게 왜 안 되지? 이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되게 로지컬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금융권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영업을 잘하고 뭔가 마케팅을 잘하고 그런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보이지 않는 고객에게 어프로치를 잘해서 이들이 우리 플랫폼에 남아있게 만드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이런 트렌드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뒤에 질문 손 드셔도 돼요. 예,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그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동영상을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알고리즘에 편입되어 있는 거는 계속 추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소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취향이라는 것이 그런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더 강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정한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이렇게 취향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요? 똑같아요. 산업하고. 뭔가 1등 시장, 1등 경쟁자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경쟁자를 이기기 힘든데 사실은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 똑같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누구는 조회수가 잘 나오고 특히나 이제 기업 채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뜯어보면요. 그 취향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잘 되는 컨텐츠들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듣고 싶어 하는 거를 먼저 다 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보통 뒤에 합니다. 내용이 똑같을 때요. 근데 보통 기업 영상, 홍보 영상, 유튜브를 잘 못하시는 영상,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전문가들은 뭘 먼저 하냐면 내가 오늘 이걸 왜 준비했는지, 어떤 걸 할 건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알려줘요. 근데 데이터로 보면요. 그때 달라요. 근데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실은 추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탈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초반에 영상을 내가 던져줬는데 5초 만에 사람들이 90%가 나간다?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 입장에서 그 채널은 추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을 많이 해보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이 이건 알고리즘의 문제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똑같은 컨텐츠를 순서를 바꿔서 다시 업로드를 제대로 하면은 조회수가 10배 이상 올라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콘텐츠가 좋으면 요즘은 구독자가 한 명이어도 조회수가 막 200만, 300만 나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누가 이건 하나의 서비스업이거든요. 콘텐츠업이 이제 창작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서 누가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질질 끌고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잘 성리화가 사실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기업이나 홍보 혹은 이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등장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게에서 좀 마이너스가 좀 있는 거지.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최재천 교수님 채널도 이제 3년째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70세 정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까보면 20대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이 원래 이야기가 좋았었는데 그거를 그냥 했을 때는 조회수가 굉장히 잘 안 나왔었고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던지고 그 뒷부분에 이제 동물 이야기나 진화 얘기를 섞으면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생태학자나 진화학자한테 이 유튜브를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진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사회 문제를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관심을 평상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를 바꿔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내가 진화론자로서 어떤 그 인사이트를 해서 이거를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결국 유튜브를 잘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이게 신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이제 데이터가 가져오는 숙명들인데 저도 요새 이제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쪽을 보고 있는데 9 플러스 9는 18, 9 곱하기 9는 81. 제가 MBA나 경영학과 공부할 때는 플러스 시너지였어요.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해서 경영 시너지를 냈는데 요새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감탄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곱하기입니다. X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예요. 그러니까. 근데 X의 비밀이 뭔가 봤더니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데이터, AI, 첨단 기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런 걸 하면 경영 자원을 지금까지 하나씩 더해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그냥 와장창 띄워서 아까 71년생이시라고 그러셨나요? 81년생. 저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저 81년생. 아까 71년생이시 71년생이 일론 머스크인데 저는 요새 무조건 뭐냐면 저거 나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보면 나보다 똑똑하겠구나. 10살 젊으면 엄청 똑똑하겠구나. 30살 젊으면 아이고 사부님을 모셔야겠구나. 왜냐하면 뭐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와서 이게 저는 플러스로 살아온 사람인데 곱하기로 팍팍 튀는데 뭐 다 같이 해가 있나요? 오늘 정말 아주 신경영 신인제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정말 좋은 그 메시지 주셨는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달은 올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 나오시면 절대 안 되고 안 나오신 회원을 반드시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장장이 됐어요. 이렇게 써.